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긴급 인터뷰 시간으로 여러분 또 뵙게 되었습니다. 속속 전해오는 전황이 시시각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하고 정말 일반인의 시각으로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이 전쟁 가운데 포함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중동학개론으로 우리 3프로TV 구독자 여러분들과 상당히 많은 감동적인 이 영상을 만들어 주셨던 국립외교원의 인남식 교수님을 모시고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워낙에 방송을 잘 출연 안 하시는 걸로 유명하신데 오늘 특별히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미국과 이란의 이 전쟁, 양상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교수님께서 미국의 이란 공격 관련 배경, 목표 및 전망이라는 공식적인 보고서를 쓰셨죠? 네, 그렇습니다. 국립외교원에 계시니까 그 보고서에 있는 내용, 그래서 정말 이 배경과 목표와 그 아래서의 전망이 어떤지 얘기를 먼저 브리프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결론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만큼은 자기가 자기 업적으로 만들고 싶다고 하는 확실한 일종의 신념 같은 게 있었다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기 때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에 JCPOA라고 하는 이란 핵 합의를 미국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제재를 복원했습니다. 그때 뭐 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 협정 당사국들도 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들도 이건 한번 합의한 건데 깨면 어떡하느냐. 뭐 이런 비판에 내몰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잘못된 딜이다. 그리고 사실은 그 JCPOA라고 하는 게 2015년 7월에 오바마의 역작이었다고 다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 오바마가 만들었던 이란 문제를 이거는 잘못된 딜이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바로 잡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란은 더 이상 위험한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자기 아젠다를 갖고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일기 때는 거기에 대해서 무리한 공격을 하거나 또는 무리한 방법을 할 때는 일기 때 참모들이 일단은 막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어른들이 많았죠.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국무장관 렉스 틸러슨, 그렇죠. 그리고 국방장관이 이제 제임스 매티스 이런 맞습니다. 사람들은 그 백전노장들이고 또 비즈니스 진중하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 이거 이렇게 함부로 깨가지고는 판이 안 된다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폼페이오 같은 정치인이 들어오면서 조금 더 강성이 보였다가 선거를 잃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이제 2기에 들어왔을 때 그때 내가 못했던 것, 그러니까 이란을 굴복시켜서 완전히 미국이 원하는 그 항복을 받아내든지 완전히 핵 포기, 미사일 포기, 또 영내 친이란 무장 집단과의 차단, 아니면 저는 무력 공격까지는 가능성이 얼마나 높을까 좀 회의적이었는데 사실은 그것까지도 지금 카드로 들고 나간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왜 이 시점인가? 그러니까 미국이 이 공격을 통해서 얻는 실익이 뭔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고 해석도 여럿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주변 환경과 배경을 봐야 되는데 첫째는 제가 보기에는 베네수엘라 공식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자신감을 얻었던 어쩌면 취해 있었을 수도 있다. 이게 전쟁 안 하고 아주 빠른 그 속전속결의 군사작전을 통해서 넘버 원을 날리면 전체 체제가 넘어올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그 본질적인 이야기인데 이란이 지금 아니고는 47년 이전의 혁명부터 지금까지 가장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6월에 일단 방공망이 깨졌고 방공망이 다 깨진 게 확인이 됐고 그때 탄도미사일 많이 파괴됐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은 일단 경제난이 너무 심해서 체제를 그동안 그 지지했던 세력들조차도 체제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고 나서면서 지난 시위 때 이란 공식 발표로만 거의 한 3,117명이 죽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단체는 한 3만 명 설도 나오고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시점에서는 바로 지금 군사 행동을 해서 내가 얻는 실익의 문제와 상관없이 지금이야말로 적이 가장 약한 타이밍이다. 라고 한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사업가적인 마인드네요. 그렇죠. 성공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렇죠. 배팅. 타이밍을 잡아낸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지금 실익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뭐 또 그럼 뭐 걸프 국가는 어떻게 되냐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혼자 결정하는 차원에서 그거를 치고 나간 걸라고 보고 여기에 이제 저는 그 촉발하고 그거를 끌고 간 견인 요인이 네타냐후의 이스라엘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도 과연 지금일까? 제일 약한 건 맞는데 지금 때리는 게 맞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할 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아니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나 하원 의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모든 세팅을 이스라엘이 강력하게 미국에 와서 주장하고 결국은 미국이 도와주지 않더라도 우린 우리 길 가겠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란 안 때리면 우리 안보는 위험해진다라고 하는 판단에 결국 미국이 다시 따라 들어가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죠. 이건 뭐 주제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미국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걸 인정하더라도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많은 외교 안보 전문가들이 네타냐후의 설득 혹은 네타냐후의 고집에 끌려 들어가는 거 아니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는 이스라엘의 의도대로 미국이 어쩌면 끌려 들어가서 지금 수렁에 빠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도 사실 설득력이 좀 있어 보이는데 그게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되는 국면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반전 여론이 높은 편이고요. 갤럽 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금까지 한 2008년부터 정기적으로 이스라엘 지지도와 팔레스타인 지지도를 물어봤는데요. 최근에 역전이 됐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지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네. 일반 대중으로. 물론 공화당 지지자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지지도가 높으나 일반 중도층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의 팔레스타인 지지가 더 높아졌다는 건 매우 이례적이고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다수는 지금 그 김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무리다. 우리가 완전히 그 이스라엘에 포획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지만 리더와 리더, 지도부와 지도부의 판단은 대중들의 판단과는 좀 다르게 나가고 그런 결이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설명하는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느 하나가 더 적합한 건지 잘 모르겠어서. 물론 음모론적인 접근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군요. 앱스틴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다.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뭐 있습니다. 그건 이제 연구의 대상은 아닙니다. 테니까. 그거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렇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관찰하고 계시는 전황이 어쨌든 화력의 차이는 뭐 객관적으로 너무 크게 나는 맞습니다. 나라들인데 트럼프의 미국과 네타냐후의 이스라엘이 의도한 대로 전황이 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전쟁터에서의 그러니까 이란을 공습하고 그리고 이제 주요 지도부를 타격하고 하는 일련의 과정은 뭐 전혀 제가 보기에는 계획에서 어긋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다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좀 불투명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공격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란이 막아낼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은 아니고요. 특히 제가 놀란 것은 그 거의 공습 초기에 하메네이와 그 스텝들을 완전히 다 일거에 제거한 공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과거에 사담 후세인을 날릴 때도 그렇게는 못했었고요. 오사마 빌 라덴은 추적해가지고 찾아낼 얼마 오래 걸렸습니까?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미국의 정보 기술이나 타격할 수 있는 그 목표물에 대한 공격 수준은 이제는 뭐 24시간 안에 완전히 원하는 목표물을 제거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는 거죠. AI가 많이 기여했다고 하죠. 그다음에 이제 모사드의 휴민트 이런 결합 능력이라서 이 전장터에서의 미국의 우위와 이스라엘의 우위를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란이 그걸 모를 리는 없었고 작년에 그 자기들도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방공망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알았고 나름대로 이제 한 7, 8개월 동안 그거를 보수했다고는 하지만 이번에 봤던 것처럼 완전히 벌거벗고 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때리는 대로 맞아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란은 지금 어떤 전략을 쓰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러면서 일단은 1차적으로 전장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요격 능력, 요격 자산이 소진되길 기다리면서 약간 지구전 비슷하게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단거리 미사일을 이스라엘 본토를 주로 쏘기보다는 이란과 가까이 있는 걸프 국가들의 미군 기지를 중심으로 지금 타격하면서 계속 그 방공망과 그 레이더 시스템을 교란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설명도 있습니다. 뭐 동일하든 동의하지 않든 어쨌든 지금까지는 이란이 한 1,500에서 1,800발 정도의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한 600 내지 700발 정도를 소진했다면 많게는 한 1,000여 발 정도를 갖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중에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아주 고성능 미사일은 별로 아직 사용하지 않은 것 같다. 그렇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이미 미국과 이스라엘이 그 미사일 기지를 완전히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못 써거나 아니면 지금 아끼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중심 타격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설이 갈리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는 앞으로 한 열흘에서 2주 정도가 미사일을 주고받는 지금 형태의 전쟁이 분기점에 이를 겁니다. 쏠 수 있는 미사일이나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그때는 일단 1차적으로 소진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럼 그 다음부터 전장이 뭐냐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보기엔 지금은 이란이 전장을 확대하고 비대칭적으로 그 걸프 국가를 때리고
키프로스를 때리고 또 터키까지 지금 예. 미사일이 날아가면서 이것을 완전히 이제 그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싸움이 아니라 완전히 스포일 시키면서 예. 국제사회를 이제 완전히 그 아우성치게 만드는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들은 지금 무력화되고 있고 전술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별로 보이지 않고 네. 그럼 이걸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국제사회가 못 견디도록 만드는 전술밖에 없다. 그게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뭐 이런 거겠죠. 시작해서 예. 뭐 카타르 때리고 바레인 때리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1차적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굉장히 바보 같은 전술로 보여요. 그렇죠. 왜냐하면 고립되잖아요. 중립에 놓아도 예. 모자란 판인데 다 적으로 만들면 어떡하냐인데 이런 체제 입장에서는 어차피 청명해 주거나 한식해 주거나 마찬가지라면 예. 사실은 이 전쟁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일으키고 그 다음부터 벌어지는 후폭풍도 너네들이 다 책임져야 되는 상황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림을 만들어내고 싶은 거죠. 그거는 얼만큼 작동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후폭풍은 지금 큰 것 같습니다. 당장 오늘 그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를 보니까 걸프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카타르 UAE가 대미 투자를 비롯해서 앞으로 대외 투자는 일단 다 재검토한다고까지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뭐 그렇죠. 전쟁 상황인데. 그리고 그런 나라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 김프로님 잘 아시겠지만 두바이나 도하나 아부다비 같은 그런 도시들은 사막에 마천루들을 세우면서 뉴욕보다 더 밀도가 높은 화려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금융 자본 들어오게 만들고 그럼요. 그리고 예. 뭐 공항 다 막 그 에미레이트, 에티하드, 그렇죠. 카타르 항공들이 전 세계를 막 날아가는 그런 그림이고 그리고 거기가 다 허브 공항들로 지금 작동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게 그 나라의 정체성이자 미래의 비전이었고 네. 그거를 기반으로 지금 각국의 리더들은 소위 비전 시리즈를 통해 가지고 21세기, 22세기를 준비하는 거를 지금 다져오고 있던 차에 국제사회는 이제 똑똑히 본 거죠. 아부다비 공항이 아수라장이 되고 매우 위험하다고 네. 느끼는 거죠. 그러면 투자? 일단 지금 뭐 복원하고 복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걸프 국가들은 이란과 지금 어차피 이 지리는 못 바꾸잖아요. 사람은 그렇죠. 바꾸더라도. 그러면 예. 이 환경을 그대로 갖고 가는 건 부담이 되고 결국은 어떤 판단을 하냐면 겉으로는 이란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뭐 무력 공격 얘기도 나오긴 하지만 결국 이거는 미국에게 미국 발이다. 수밖에 없다는 예. 거죠. 그렇군요. 그거는 이란의 판단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또 반면에 뭐 터키로도 쏘고 키프로스도 쏘고 이런 건 단발성이라 예.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우발성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건 아직은 판단을 잘 못하고 아니면 전략적 판단의 실수거나. 네. 하기야 우리 대한민국도 최근에 뭐 엄청 좋은 분위기에서 증시도 잘 가고 있었는데 이 트럼프가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 너무너무 큰 변동성에 시달리게 하니까 그렇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트럼프 욕을 하게 되는 물론 이제 정치적 성향의 차이에 따라 좀 온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네. 원망스러운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아마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입지 특별히 이제 중간 선거를 향해서 가고 있는 트럼프의 입지는 국내적으로 조금 더 곤란해질 수 있다. 전황에 따라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란 내부의 사정, 그러니까 지금 하메네이가 사실 개전 초에 바로 사망을 하고요. 네. 리더십이 붕괴된 상황에서 하메네이의 차남이 옹립이 됐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아직 확인된 바 아니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저렇게 되면 어쩌면 내란의 가능성, 특히 쿠르드 반군이 이제 시상전을 한다는 얘기도 있고 또 과연 이런 케이스에 대체로 보면 아시아나 남미나 혹은 아프리카 이런 개발도상국의 이런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는 거의 대부분 예외 없이 군부가 권력을 장악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매우 복잡하게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과 협상을 해야 한다는 온건파와 결사항전해야 되는 강경파끼리의 어떤 내부의 갈등도 어떤 의미에서든 있을 것 같은데 이란 내부의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뭐 구중궁궐에서 벌어진 일들이고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예.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추론을 해보는 거죠. 예. 상식과 합리성을 가지고 추론을 해보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일단은 이란 지도부는 하메네이라고 하는 지난 37년 동안의 그 완벽한 그립을 잡고 있었던 권력을 장악했던 예. 리더가 갑자기 부재한 상태지만 그렇죠. 어차피 이제 그 하메네이는 나이도 많았고 누구나 다 지금 자연적 유고 상태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차남인 모스타바 하메네이의 얘기가 나오고도 있었고 그랬고 다만 이게 이제 전쟁 분위기가 올라가니까
이란은 그 승계 구도를 분명히 자기들은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고 보는 게 맞죠. 그러나 만약에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발표는 당분간 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곧바로 타겟이 되고 그렇죠. 그럼 전쟁 분위기가 계속 가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가 진짜 실권을 잡느냐의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드러나는 건 맞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건 김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쨌든 어떤 이란이 되어야 하느냐를 고민을 할 텐데 그게 시민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그다음에 완전히 체제를 뒤엎어서 민주공화국을 만든다고 하는 건 너무 오래 걸리는 일이고 그 과정에서 제2의 이라크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아니면 이제 왕정 복고인데요. 뭐 팔레비 국왕의 아들이 지금 미국에서 망명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그 과도 정부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럴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국민들에 의해서 이미 47년 전에 축출됐던 왕가를 다시 뭐 그 양반이 이란 내에서 엄청난 업적을 세운 것도 아닌데 그렇죠. 갑자기 리더십을 세운다는 건 일단 컨텍스트를 전혀 모르는 상황이 될 거고요. 그럼 결국은 지금 이 체제 내에서 미국이나 또는 서방과 잘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을 포섭하고 같이 손을 잡는 게 제일 좋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래야 시간도 줄이고 미국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죠. 그게 아까 얘기한 베네수엘라 공식이었을 겁니다. 하나만 제거하고 그다음에 당연히 마차도나 과이도 같은 야당 지도자를 선택해서 베네수엘라를 전부 다 바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죠. 아니었습니다. 딱 핵심 권부 세력들과 손을 잡고 델시 로드리게스랑 손을 잡고 그대로 데리고 온 거죠. 그 관료들이나. 근데 전부 다 넘어간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도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은 할 수만 있으면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란판 델시 로드리게스가 누구냐를 지금 찾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거는 미국의 그 이라크 전쟁 때 뼈저린 그 교훈입니다. 사담 후세인을 날리고 사담 후세인과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다 때 묻은 사람들이니까 숙청해야 돼. 그래서 그걸 디바티피케이션, 그래서 바트당을 완전히 다 멸절시켜 버렸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정치 세력과 손잡았다가 그게 이라크의 비극으로 이어졌던 거죠. 그러면 그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찾는 건데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어차피 이란은 성직자의 사회인데 성직자들은 보통 이념에 경도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뭐 모스타바가 되건 누가 되건 성직자들은 사실은 미국이나 서방이 원하는 것만큼 이게 확 바뀌기가 쉽지 않으니 힘을 무력화시키거나 약화시켜서 상징적인 존재로 놓아두고 대신 혁명수비대나 군부나 혁명수비대 외에도 또 다른 군부나 또는 이란 내에 잘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실력자들과의 연대를 모색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그게 누구냐에 대해서는 그 이름이 나오는 게 오히려 지금 더 위험하니까 있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CIA와 협상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그저께부터 계속 유력하게 나돈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2, 3년 전에 제가 워싱턴 띵크탱크와 이야기할 때 그 이란 전문가들이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뭐 전쟁을 염두에 둔 건 아니었고요. 하메네이 이후에 이란은 어떻게 될 것이냐, 미국은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해서 확 바꾸기를 기대할 수는 없고 차라리 미국과 말이 통하는 사람들에게 이권을 보장하면서 가면 좋다라고 하는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아직은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시기라 적어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가 지나야 사실은 뭐 이런 이야기들도 조금 더 수면 위로 올라올 것 같고요. 어쨌든 양측 다 무한정한, 물론 이제 트럼프는 블러핑인 게 거의 확실시되지만 영원히 우리가 전쟁할 수 있을 정도의 무기체계가 있다라는 공언을 했습니다. 그걸 믿는 사실 학자나 관찰자들은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미국과 이스라엘이든 아니면 이란이든 지금 미사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언젠가 소진될 가능성이 많고 대부분의 국제문제 전문가, 안보문제 전문가들이 그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출구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가정할 수 있는 출구 전략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거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 내부의 권력의 핵심에 있는 어떤 뭐 요인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게 뭐 누가 됐든 이 사람과 내가 비밀리에 얘기가 됐고 이 친구들이 나한테 이런 걸 요구해 왔는데 우리가 그동안 이란에게 요구했던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수용하는 걸로 결론이 났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란의 미사일 기지를 다 거의 파괴했다. 핵시설은 작년 6월과 이번에 더 가지고 완전히 다 거의 무력화시켰다. 그리고 새로 등장하는 이란의 체제를 나는 기대한다. 그러므로 우린 이겼다. 승리했다. 우리는 얼마나 위대한가. 그러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장면은 트럼프가 지금도 기대하고 있을 거고요.
미사일 주고받고 뭐 우리는 계속해서 영원한 전쟁을 할 수 있다고 말은 하지만 뭐 지상군 파병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오긴 하지만 내심으로는 이 전쟁을 더 끌고 가고 싶어하지 않는 건 트럼프일 겁니다. 네. 그건 뭐 당연히 그렇게 보이고요. 그러나 어쨌든 가장 중요한 관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전장에서의 미사일 교환이 어느 정도 사그라들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군가 접촉점이 나오고 승리 선언을 할 수 있는 걸 그려주면 되고요.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봤었던 기사 중에 하나가 그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이 발생하기 일주일 전에 파이낸셜 타임즈 일면 톱 기사로 이란이 협상 카드로 준비하는 게 하나 있다. 미국의 기업들의 대박이 될 만한 이란 개발 프로젝트를 아예 독점적으로 미국에게 주면서 협상을 지금 하려고 한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예. 그거는 트럼프에겐 굉장히 혹한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이란은 47년 제재 동안 석유 가스 산업이 굉장히 노후화됐고 그렇겠죠. 누군가 들어가서 그거를 다시 이제 발전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거를 미국에게 거의 독점적으로 준다고 하는 건 트럼프 입장에서는 엄청난 전리품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희소광물 얘기도 나왔고요. 예.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냥 협상을 통해서 여기까지 갔으면 제일 좋았겠지만 어쨌든 전쟁이 시작된 거니까 지금 우리가 승리를 선언하려면 그 패키지까지 딱 묶어가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란에 우리 미국 기업들이 들어가서 여기를 완전히 탈바꿈 시켜주겠다라고 하는 그림까지 던질 수 있다면 최선의 선택지가 트럼프 되겠네요.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이란 내부에서도 뭐가 됐든 지금 이 트럼프는 우리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막 이런 거를 치고 나오니까 일단 사람이 죽는 걸 막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네. 그거를 싫어하는 거의 유일한 지도자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네타냐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걸 발목을 막으려고 잡겠죠. 하겠죠. 네. 예. 이란의 입장에서는 지금 매우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무력으로도 또 성명문으로도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겠죠. 36년 동안 다스리던 최고 책임자가 지금 폭사한 상황이고 종교적인 지도자이고요. 근데 이란 입장에서도 무언가 출구 전략을 써야 될 텐데 지금 상황에서 물밑에서 접촉하는 것 사실 여부를 떠나서 워낙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그 분위기를 만들지도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란도 내부적으로 제가 보기엔 갈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념에 완전히 몰입한 강경파 예. 성직자들 같은 경우엔 우리가 이교도에게 항복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주권을 내려놓는 말 아니냐 그러면서 끝까지 결사항전을 얘기할 수 있지만 이란의 지배연합 그러니까 권력을 같이 분점하고 있는 여러 세력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자본가들도 있고 무슨 재단도 있고 혁명수비대도 있고 그 사람들은 제가 보기엔 이데올로그가 아닌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익을 추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 사람들의 경우 그럼 이렇게 끝까지 가가지고 다 초토화되고 뭐 미군이 더 막 선을 넘어서 지상군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과연 맞나? 차라리 적당한 선에서 우리도 예. 면피할 수 있을 정도의 미국과 합의와 협력을 이루어낼 수 있는 걸 추진하자라고 하는 말을 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지난 3년 전인가요? 그 대통령 선거 보궐선거가 있을 때 예. 지금의 페제시키안이 당선될 때 투표율이 1차 투표에서 40%인가 조금 안 됐나 그래요. 예. 그 말은 뭐냐면 투표장에 나오지 않은 60%의 유권자들은 반대자죠. 체제를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싫다는 거예요. 지긋지긋해서. 근데 어차피 투표해봐야 이거 통하지도 않으니 효능감도 없으니 난 안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었고요. 더 놀랐던 건 그 40% 투표한 사람들 중에 1등이 페제시키안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제시키안은 미국과 대화를 하자는 사람이거든요. 그거는 참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해주는 겁니다. 뭐냐면 이란의 다수는 미국과 영국이나 또는 서방이 이쁘진 않고 과거 51년, 53년에 있었던 그 모사테크 쿠데타에 연루돼 있고 쟤네들 말하는 게 선의가 아니라는 건 잘 알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란이 이렇게 사는 게 과연 맞냐라고 하는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인 거죠. 예.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결사항전이라고 하는 레토릭은 지금이야 미사일 날아오고 남쪽 미나부에서 여학생들 165명 죽고 이런 걸 보면서 분노는 하지만 이 분노를 가지고 결국 우리 목숨까지 다 여기다가 헌신하라?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거를 이제 등에 업고 또는 그 배경으로 국제사회와 협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사자들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굉장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파티들의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네. 이란 내부의 유력한 소수 민족이죠. 쿠르드 반군 세력이 테헤란을 향해서 지상전을 개시한다 이런 보도가 나온 지 하루 이틀 됐단 말이죠. 네. 어느 정도의 화력을 갖고 있고 이게 정말 이란의 혁명수부대 내지 군부에게
그 정도의 위협이 되는 세력인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네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뭐 테헤란을 정복하고 체제를 뒤집어 엎는다고 하는 건 저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보고요. 네. 쿠르드도 지금 이란 그 서부 변경지대에 쿠르드족이 집중적으로 살고 예.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살고 있는 쿠르드족은 사실은 이란 정부로부터 탄압을 많이 당했고 중앙 정부에 대한 반감은 있지만 예. 가지고 있는 화력이나 무력 결집도가 중앙 정부나 혁명 수비대를 이렇게 뭐 무찌른다거나 그걸 넘어뜨리기에는 중과부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그림을 어떻게 보냐면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부, 이란의 어떤 지도자가 들어오건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오건 미국과 협상하면서 이 상황을 타개하려고 하는 그림을 그리려는 국면이 곧 벌어진다고 하는 전제로 네. 그걸 가장 싫어하는 게 네타냐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이란이 협상을 해서 미국에 거의 항복하다시피 하고 다 내주고 그리고 제재 풀어주고 그리고 정상적인 국가로 간다고 하면 10년, 20년 내에 이란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보면 이란은 환골탈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인구가 9,200만입니다. 예. 이스라엘 인구가 한 1,000만 되고 그중에 유대인 인구가 한 850만 정도 됩니다. 이란 인구가 10배가 넘습니다. 그러면 그건 뭐냐면 이란 사람들이 그래 미국이 우리를 때리는 건 초강대국이고 트럼프가 이란 옛날 그 신정정부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까지 이해. 그러나 우리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저 시오니스트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다 내쫓고 거기를 강제로 점령한 이스라엘이 미국을 꼬드겨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는 이 전장을 만들어냈다? 그러면 나중에 이란이 아무리 정상화가 되고 정상국가가 되고 발전을 한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 중동에서 이란이 힘을 갖게 되면 이스라엘은 훨씬 더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원하는 장면은 안정화되고 뭐 약간 뭐 민주화 비슷하게 된 이란이 아니라 여전히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란을 훨씬 좋아할 겁니다. 예. 장기적 플랜으로. 그럼 뭐 내전 상태라든지 그렇습니다.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국민들이여 들고 일어나서 정부를 점령하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네타냐후는 조금 거기에서 더 나갑니다. 쿠르드족이여 일어나라. 발로치족이여 일어나라. 아제리족이여 일어나라. 이렇게 소수민족들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란판 시리아를 제가 보기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게 안전하다고 보는 거죠. 자기들 입장. 안에서 계속 뭐가 벌어지는 상황을. 근데 그거는 그 지점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은 제가 보기엔 결이 다릅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안정적 이란을 훨씬 더 원하고. 총구가 밖을 향하던 총구가 안으로 향하게끔 그렇죠. 해서 서로 상처를 주는 그런 국면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란의 힘은 약해질 거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뭐 다른 걸 못한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멀리 갈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새롭게 등장한 시리아의 알샤라 정부에 대해서 하는 걸 보면 비슷한 맥락입니다. 알샤라가 다마스커스를 장악하고 지금 통합을 하겠다고 나섰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정부가 들어가서 거기 드루즈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군사작전을 하고 그러면서 이게 막 지금 또 시리아가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인 국가는 내부적 안정성, 국제사회의 정상 국가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최대한 제동을 걸려고 하는 거고 저는 이번에 쿠르드에 대한 그게 뭐 미국이 막 야 쿠르드 우리를 도와줘 지상군 넣어야 돼라기보다는 뭐 저도 뭐 증거는 없으나 높은 확률로 이스라엘이 쿠르드를 좀 더 애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접촉하고 있는 쿠르드족은 원래는 이란에 살고 있다가 이란 정부의 탄압으로 이라크로 넘어왔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을 다시 무장시켜서 집어넣는다는 개념인데 어쨌든 이란 서부에서 그런 불안정성이 계속 확대가 되면 남부, 또 북부로도 확산이 된다고 하는 전제로 이스라엘은 훨씬 이란을 좀 자기들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근데 정말 이건 재앙입니다. 이란이 만약에 무너져서 시리아처럼 내전처럼 된다, 또 발카나이즈 된다는 표현을 저희가 쓰는데 그러면 이거는 시리아 내전과는 차원이 다른 일단 난민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란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무력이나 어떤 그 화기 역량이 중동에 쫙 재래식 무기가 이제 퍼진다고 뭐 드론부터 시작해서 컨트롤되지 않는 국면, 그죠? 그렇죠. 참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데 걸프만 국가들의 이해도 참 복잡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그게 정밀 타격을 해서 민간인 타격을 한 건 아니다 하더라도 어쨌든 피해가 발생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도시들 두바이, 아부다비, 콰타르, 바그다드 이런 데들은 정말 서구를 지향하면서 엄청난
건설 뭐 이런 것들을 해놓은 상황에서 그 오픈 소사이어티를 만들려고 했던 그렇죠. 거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어떤 전쟁의 양상이 되면 자위권의 발동이라는 측면에서 UAE도 뭐 대응한다는 발표를 한 것처럼 어쩌면 이스라엘이 바라는 궁극적인 이 중동 지역의 질서가 아무리 순위 시아지만 같은 무슬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끼리 전쟁이 나고 있는 국면을 어쩌면 이스라엘은 바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은 그거를 최선의 선택지라고 볼 텐데 걸프 아랍이 그렇게 움직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란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할 거고 어떤 형태로든지 보복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자체가 그 걸프 아랍 왕정이 지금까지 조심스럽게 쌓아왔던 신화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그 걸프 아랍 도시들을 상징하는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Miracle or Mirage. 이게 기적이냐 신기루냐의 문제였는데 이게 순식간에 신기루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걸 국제사회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혹자들은 더 이상 거기 금융자본이 아부다비나 도하에 있는 게 아니라 싱가포르나 이런 데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안전한 지대로 가서. 그 말은 뭐냐면 걸프 국가들은 어쨌든 이 전쟁을 일으킨 미국과 이스라엘에 자기들은 지금 안보를 의존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겉으로는 이란을 비판하지만 같이 이제 으쌰으쌰하고 이란의 정권을 무너뜨리자라고 간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바다 건너서 난민들 건너오고 막 이러면 그럼 지중해 건너는 그래서 저 북아프리카에서 이탈리 람피두사에 상륙하는 난민과는 차원이 다른 난민들이 온다는 얘기인데요. 그럼 걸프 국가는 제가 보기엔 끝납니다. 하긴 뭐 그들 자체로 순혈주의를 견고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국가 왕정 국가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란이 저렇게 완전히 일종의 개싸움으로 나가는 게 저게 이제 완전히 코너에 몰렸을 때는 저 선택지밖에 없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저도 간혹 그 걸프만 국가를 비즈니스로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느끼는 거는 야 이렇게 번영하고 있는데 어떤 형태의 전쟁에 임발부돼 가지고 이게 함락되면 어떡하지 이게 붕괴되면 어떡하지 이런 공포도 있지만 또 항시 저기서 뭔가 우리를 너무 지근거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바로 바다 건너는데 뭐 맑은 날은 보일 정도로 가까운 곳이라고 하니까 항상 그 이란에 대한 또 이란이 핵을 장착했을 때 그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어떤 공포감이 있으니까 어떤 측면에선 이번 기회에 무력화시켜버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그러면 파괴될 걸 각오하더라도 진짜 저 위협의 싹을 잘라버려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다시 저희가 들여다봐야 될 점이 뭐냐면 꼭 이란과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연안지대의 사우디 인구의 10%가 시아파입니다. 사우디 리야드 정부가 늘 이상하게 보는 늘 관심 갖고 지켜보는 친구들이고 바흐레인 같은 경우에는 인구의 80%가 시아파입니다. 그렇군요. 쿠웨이트는 절반 왔다 갔다 합니다. 왕조는 순위파지만 다 순위파 왕정이죠. 그 말은 뭐냐면 딱 교전이 벌어졌다고 할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를 100% 지지하나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도 지금 사실은 물음표가 있는 거죠. 또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 이번에 제일 많이 얻어맞긴 했는데 이란으로부터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한 70-80%의 두바이 주민들이 이란 계급이다 보니까 이게 생각하는 것처럼 전선이 딱 나눠져서 적과 그러므로 저기를 우리가 딱 미국 이스라엘과 손잡고 들어간다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건 역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인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용선료가 굉장히 크게 오른다든지 유가가 오른다든지 그래서 증시에도 굉장히 큰 충격파를 주고 있는데요. 과연 이 호르무즈 봉쇄가 어느 정도까지 유효할지 왜냐하면 사실 호르무즈 해협 전체를 이란이 통제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안에 있는 뭐 미사일 기지나 이런 데서 이제 요격을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될 텐데 또 한편으로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그걸 다 파악하고 있을 텐데 그런 데를 다 괴멸시켜버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것도 불가능한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어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의 양상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제가 군사기술적으로는 저도 잘 판단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그 이란에 대해서 전쟁 목표를 제시할 때 핵시설 무력화, 미사일 타격,
그리고 프록시 영내 뭐 헤즈볼라나 이런 애들과의 차단 하나 더 넣었습니다. 해군력 괴멸을 넣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스리랑카 공해상에서 지금 이란 함정이 이제 침몰되고 80년 만에 미군이 어뢰를 써가지고 침몰시키는 일들이 벌어지고 예. 해군에 대해서 이 뭔가를 좀 그 수위를 올리는 건 결국 호르무즈 봉쇄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반다르 아바스나 이쪽 호르무즈 연안에 있는 대도시에 미군의 공습이 집중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타격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270도로 꺾어져 들어오는 좁은 해협이거든요. 그렇죠. 수심이 낮아서 슈퍼 탱커들은 폭 한 2마일, 3마일 정도밖에는 못 다닙니다. 아, 루트가 굉장히 좁군요. 좁아요. 예. 그리고 처음에 들어갈 때 1차 항행 분리대라 그래서 거기는 오만의 영해입니다. 무스탄단 반도 바로 앞에. 근데 꺾어진 다음에 그건 한 3마일인데 길이가 꺾어진 다음에는 한 8마일 정도가 다 이란 영해이기 때문에 폭이 좁은 데다가 8마일이면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닌데 거기 기뢰라도 뿌리면 이거는 뭐 무슨 지금은 그런 상태는 아니죠. 아니죠 아직.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식 이란 정부의 발표는 우리는 호르무즈 봉쇄하지 공찰상이 않는다. 없다. 예. 근데 그 혁명수비대 해군은 극초단파 라디오를 발송을 하면서 지나는 그 들어오고 있는 그 상선이나 유조선에 들어오지 마라 위험해진다라고 하니까 이제 못 들어가는 상황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 봉쇄죠.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미국의 공격 또는 이스라엘 공격이 더 격화되고 이란이 군사적으로 훨씬 더 수세에 몰렸는데 여전히 이란 내에서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세고 뭔가 좀 협상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권력에 다가가지 못했다고 하면 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그게 기뢰가 됐든 뭐가 됐든 아예 공식적인 봉쇄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가능하다고 예. 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미국과 이스라엘은 더 사실은 전쟁에서 빠져나올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렇죠. 압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반전 여론은 늘어날 수가 있는데 예. 면피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겼다고 예. 승리 선언을 하기가 되게 곤란해지는 거라 거기까지는 안 가기를 바라고요. 어렵습니다. 이게 너무 많은 생각들이 들어서 이 전쟁을 보면서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네. 조금 더 큰 그림에서의 의견을 좀 몇 가지만 여쭤보고 인터뷰를 마감할까 하는데요. 미국의 모든 군사 행동, 전쟁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해당 국가를 향한 것이 수도 있으나 궁극적으로 중국, 러시아 이런 쪽에 주는 메시지도 굉장히 함의가 있는 것 같고 또 특별히 최근의 전쟁의 양상은 이건 뭐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만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4년이 넘었고요. 그 다음에 가자지구 전쟁도 굉장히 크게 오래됐고 이번에 이제 결국 이제 이란과의 전쟁이 또 미국이 참여하는 전쟁이 돼버렸는데 양상을 보면 전쟁이 계속 이렇게 동쪽으로 동진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온단 말이죠. 이제 그 다음 전쟁은 어딜까? 전쟁의 상시화가 전 세계의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어서 그러면 이제 상상력은 인도태평양 또 대만 해협 또 조금 더 나가면 한반도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 전쟁의 양상과 미국과 중국은 지금 어떤 관계 설정 또 4월 달에 어쨌든 간에 지금 캔슬되지 않았으니까 베이징 방문이 예상이 돼 있죠. 그런 부분에서의 중국의 상황 또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한 트럼프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이란 전쟁만 놓고 봐서 그게 1차적인 목표였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예. 그러나 어떤 전쟁이 딱 벌어졌을 때는 그 전쟁으로부터 유발되는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다고 볼 텐데 중국에 대한 메시지는 분명히 선명하게 보여요. 예. 그러니까 마두로 대통령 축출 작전과 이란을 그 우연인지 둘 다 놓고 보면 사실은 중국에 대한 일종의 그 석유 공급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그렇죠. 있는 두 개 나라인 거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혹자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게 지금 중국과 이런저런 형태로 국제 규범이나 룰 바깥에 있는 협력 국가들을 미국이 차단하고 있는 모양새가 보인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뭐 그게 주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양상은 그렇게 드러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엔 베이징 정상회담 같은 걸 정상회담이 벌어졌다고 가정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지난번에 뭐 한국에서도 잠깐 만나고 헤어졌지만 미중 간에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지금 단계에서는 저는 딱히 보이지 않았는데 어쩌면 이런 석유, 호르무즈 그렇겠죠. 또는 베네수엘라 이런 것들이
중국의 그 에너지의 일종의 갈증 같은 것들을 카드로 확보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분석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의 자산들이 너무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깔아놓았던 자산들이 이동하거나 이게 그러면 굉장히 불균형 상태가 와서 어쩌면 중국에게 안보 전략상 더 유리한 환경일 수도 있다. 에너지는 좀 그렇지만 뭐 그런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곤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아주 입체적인 전략을 다 염두에 두고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자기가 일기 때 못 이루었던 아젠다, 이란을 굴복시키고 싶은 그게 굉장히 크게 작동했던 거고 이란이나 중동 주변 국가가 거기까지 못 읽었던 것 같아요. 정말 얼만큼 이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열정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그 지난 재선 캠페인 때 지나가는 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이상한 말을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아마 사우디 아라비아 인터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내 마지막 꿈은 원래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4개국이 2020년에 평화협정 맺은 건데 거기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들어가는 게 활용점정이라고 다 믿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내 꿈은 이란까지 아브라함 협정에 집어넣는 거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만약에 이란의 저 석유 가스 산업이나 인구 9,200만의 제조업 기반이 미국과 연대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 2기에 비록 전쟁을 했지만 내가 승리의 산식을 만들어내는 것 아니냐라고 자랑할 수는 있죠. 물론 그 전쟁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미국이 그나마 지켜왔던 교전 수칙이라든지 또는 메시지 관리라든지 의회와의 조율이라든지 또는 이번에 국제법적 논쟁상 무슨 임박한 위협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자위권은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는 세상이 좀 많이 바뀌고 있다. 초강 대국의 전쟁을 이렇게 하는 그런 세상이 왔구나라는 걸 보고 있습니다. 사실 외교 안보적인 측면에서 큰 흐름에 특기할 만한 거는 사실 이 전쟁이 나기 직전까지의 양상은 미국과 유럽의 갈등 아닙니까? 그린란드를 매개로 한. 이렇게 전쟁이 나버리니까 유럽의 셈법도 굉장히 복잡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그 프랑스 같은 데들 참여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중동에 대한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 한치도 양보하기 싫은 나라들이 사실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의 이 전쟁을 보는 시각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미국이 워낙 압도적이고 일방적으로 교전 행위를 하니까 사실 유럽 국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나 이러지 못하고 자기들도 제가 보기에는 정신없이 휘둘려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영국 총리도 지금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막 언론에서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하고 스페인 총리도 그러니까 스페인은 또 해프닝이 있었죠. 그러니까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사실은 지금은 유럽 국가들은 중동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전략적인 무슨 이해관계를 가지고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영국은 워낙 오랫동안 자기들이 지분을 갖고 있었어요. 특히 걸프 지역이나 이란에 굉장히 좀 제가 보기에는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걸프 왕정 국가들은 영국의 그 시티 출신들이 들어가서 국가의 컨설팅을 다 해왔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또 미국의 컨설팅 펌을 데리고 와서 일을 하는 그런 구조였는데 차제의 이 상황이 지나고 나면 그나마 조금 남아있던 영국과 유럽의 레거시들도 거의 다 이제 미국이 되거나 의미 없어지는 이제 또 판이 바뀔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텐데 지금 전시 중이니까 그런 외교 전략을 지금 어쨌든 트럼프 연간 1기 때를 포함해서 지금 6년 가까이 한 5년 넘어가는 이 연간에 유럽의 세계사적인 혹은 지정학적인 어떤 영향력은 정말 현격히 줄어들어서 놀랄 정도로 그렇죠. 굉장히 왜소해지는 자존심 같은 것들도 많이 망가져버리는 그런 상황을 목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좀 무리한 질문일 수도 있는 거 하나만 질문을 더 드리고 인터뷰를 일단 마감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징후들을 보면 이건 전쟁이 비교적 빨리 종결될 것이다. 혹은 반대로 어떤 징후들을 보면 이거는 심상치 않은데 굉장히 오래가고 악화되고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도 훨씬 커질 것이다. 그런 일반 우리 국민들이 여러 가지 외신이나 보도를 볼 때 어떤 시그널, 어떤 징후를 조금 유념해서 보면 좋을지에 대한 힌트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군사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라고 말을 덧대기가 좀 어려운데요. 제가 보는 건
그 교전 당사국들 국민들의 여론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라크 전쟁 때만 해도 국제사회는 그건 미국의 일방적인 전쟁이고 이 전쟁은 되게 위험하다고 말을 했지만 예. 그 당시에 이라크전 지지도는 79%까지 치고 올라갔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쟁 수행이 가능했죠. 예. 근데 지금 이란에 대한 미국의 공격은 지지율이 훨씬 더 낮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계속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속하긴 어렵습니다. 그건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에서 전운이 감돈다는 소식이 전해질 때 테헤란에서 들어온 여러 가지 징후들을 들으면 사람들이 두려워한다기보다는 물론 중산층 이상이겠지만 예.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많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긋지긋하다. 그렇다면 지금 이 전쟁이 계속되는 우리가 결사항전을 한다. 우리 순교자가 드디어 하메네이가 순교자가 됐다. 그럼 우리가 버티자라고 하고 끌고 가기엔 처음에 초기에 뭐 몇 주까지는 가능할 수 있으나 저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양국의 대중의 지지가 따라오지 않는 한 너무 오래 영속적인 전쟁으로 갈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네. 저는 그래서 그 마가 세력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네. 유심히 보고 있고요. 이란 내에서 조금씩 나오는 좀 개혁파 언론들의 메시지가 어떤가. 반체제 언론들. 네. 네. 반체제까지는 아니에요. 체제 내에 있지만 비판적인 네, 메시지를 네. 발신했던 그런 언론들의 메시지. 지금은 뭐 전시니까 좀 가려 있지만 그걸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란 정부에 대해서는 뭐 저희도 어쨌든 우리랑 외교 상대국이니까 좀 조심스럽긴 한데 아쉬움이 참 많죠. 이란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란이 가지고 있는 저 잠재력은 이란 국민들이 저렇게 살 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면 정권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무리 예. 이념이 좋고 예. 아무리 자기들의 가치가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9천만이나 되는 국민들이 이게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이 일방적이고 비판받을 여지가 많다고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네. 과연 이런 체제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 맞냐에 대한 문제 제기도 같이 좀 저희가 옆에서 네. 관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이란 저 업무상이든 뭐 많이 항공사를 갔죠. 많이 가보셨죠? 네, 저 이란 사람 되게 좋아합니다. 그렇게 아름답다. 좋습니다. 그런 풍광도 아름답고 사람들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 네. 사람들이에요. 네. 그죠? 그래서 더 이렇게 살 나라가 아닌데. 그러니까 자기들도 얘기해요. 만약에 우리가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가지고 네. 미국, UN 또는 EU의 3중 제재만 없었다면 우리는 G20에는 너끈히 들어갈 만한 나라라는 그렇겠죠. 얘기를 합니다. 예, 원유가 그렇게 가스가 그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그리고 중동 최초로 자동차를 생산하고 제조업 기반이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예. 뭐 관광 자원도 어마어마하고 페르시아의 그 유적들도 많고 그러면 도대체 종교 이념이 뭐냐는 거죠. 그게 제 궁금증입니다. 뭐 그러니까. 주권의 문제니까 제3자가 뭐라 할 말은 아니나 네. 사람이 이렇게 죽어가는 마당에 조금 이제 이란의 정부 지도자들도 빠른 시간 내에 좀 타협하고 협상하는 그러니까요.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미국 출장을 자주 다니는 저의 입장에서도 이란 나라를 정말 한번 가보고 싶은데 미국에 출입돼 무언가 번거로운 일들이 생길 것 같아서 정말 그 나라를 못 가보고 지금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어때 전쟁이 어떤 형태로든지 이란의 변화가 있고 그래서 자유롭게 우리나라에서 테헤란로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아마도 테헤란 시내에도 우리의 어떤 흔적들이 있을 법한데, 서울로 있고 그죠? 서울 정원 있고 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우리 대한민국의 비즈니스맨 또 관광객들이 이란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를 바라보면서 국립외교원의 인남식 교수님과의 특별 인터뷰는 이렇게 마감을 하겠습니다. 교수님 공부로 굉장히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업을 하거나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가장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배워야 하겠죠. 두나무 부회장부터 리디 대표까지 유니콘급 창업가 10명에게 직접 배우는 10주간의 여정, 안트러프러너십 칼리지 2기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이에라이프 스타일은 가구 구독하는 스타트업으로 지금은 삼성전자, 썬퍼니처와 함께 인테리어 구독을 처음으로 선보이는 현장에서 인사드립니다.
정말 하시기 나름만큼 가져가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강사님부터 동료 같은 우리 수강생까지 정말 폭넓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실제로 강사님들 중에서는 신규 프로젝트 구독 서비스에 같이 하는 것들도 지금 실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진짜 시간과 돈을 들여서 구하기 힘든 실마리를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대표님들은 참석해 보셔도 좋겠다고 추천드립니다. 앙트러프너너십 칼리지 2기 지금 바로 영상 하단 링크에서 신청하십시오.